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희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새로운 저로서는 좀 다른 시각이라기보다 한국 밖의 그 매체가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점을 보도를 하네 하는 게 있어서 중간쯤에 전해드리겠고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의 예전에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이 만든 잡지가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라고 해서 그 뒤에 이제 소유주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지금도 미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아니, 모든은 아니고 많은 좀 상식이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복음주의 그쪽에서 가장 믿을 만한 매체다라고 보고 있고,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라는 잡지가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물론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 같은 매체도 역시 복음주의의 최고의 잡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잡지가 한국이 요즘 이제 출산율이 뭐 세계 최저다 이런 뉴스는 자주 나오잖아요. 이번 주에도 새로 또 나왔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기독교와 연관을 시켜서 교회의 고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쯤에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고, 그 전에 이제 앞에 짧은 두 가지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주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지 1년이 됐기 때문에 전부 가려버렸습니다마는,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초까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김여정이 한 얘기가, 김정은의 동생이면서 북한에서 여성으로서는 뭐 거의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한국에서 약간만 언급이 됐거든요. 제가 이 미국에서 보고 있는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이기 때문에 김여정이 무엇이라고 한국의 대응 내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한국이 했었던 말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한 것, 그것을 왜 많은 한국의 전문가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는가. 너무 표현들이 노골적이고, 그리고 김여정의 말이 다 맞다면은 그게 좀 망신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누구나 다 알고 계시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김치에 관한 책을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쓴다니까는요. 그리고 영화는 여전히 주목받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오늘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천하무적의 해, 이렇게 이제 대국민 연설도 했고 기자회견도 했고 하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매체입니다. 우크라이폼이라는 이런 그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이 길진 않습니다. 길진 않은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할 기회를 갖길 바란다. 그 표현 자체가 뭐 건방지게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고 할 때 그 나라 국민이라든가 세계에서 그 나라의 위치에 대해서 아주 추잡스럽지 않으면서, 너무 낮게 보이지 않으면서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명분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무기를 공급하는 기회를 찾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나토 사무총장이 1월 30일에 한국에 가서 촉구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나온 얘기이고,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한국의 리더십에 있는 그러한 분들이 우크라이나에 오도록 우리가 지금 초대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 우크라이나 총리도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이제 이런 경우는 읍소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문제는 결국은 북한이 완벽하게 러시아 편에 서 있고 한국은 완벽하게 우크라이나 편에 서지는 못합니다. 러시아와의 여러 가지 경제 등등의 문제 때문에. 그러나 또 미국을 의식해야 되니까, 또 중국은 러시아 편이고, 아주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우크라이폼이라는 매체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1년 만에 처음으로 중단한 것은, 이 내용은 세계의 모든 매체가 보도를 하는데, 왜냐하면 한국이 그만큼 경제력이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9위, 10위,
아니면 아시아에서의 4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일단 이게 완전히 멈춘다고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 초점을 경제의 초점을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돼. 물가 인상을 낮춰야 돼. 이런 것과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계속 이자율을 올리니까 같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지만 그 초점을 인플레이션에서 경제적인 역풍으로 돌린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지적입니다. 2021년 8월 달 이후에 한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서 3% 뭐 이 정도 됐고 미국보다 먼저 올렸잖아요. 미국은 지난해 3월부터였는데 한국은 그것보다 뭐 한 6개월 정도 더 빨리였었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준금리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3.5%로 한국이 일단은 동결을 해놨다는 건데 이게 한국의 경제 성장 그 전망치가 11월 달에 비해서 낮아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1.7%였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1.6%.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역풍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금리 인상을 멈췄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요즘 많이 듣고 있잖아요. 한국이 이제 지난 분기에 한 2년 정도 만에 처음으로 경제가 0.4% 줄어들었습니다. 슈링크 됐습니다. 위축됐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뭐 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스마트폰도 이제 가질 사람 다 가졌고 예전에야 뭐 금방금방 바꾼다고 하지만 저도 아이폰 7을 몇 년을 썼나요? 몇 년을 쓰다가 지금 최근에 바꿨거든요. 고장 나서 바꾼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방송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아이폰을 새로 바꿨는데 그렇게 이제 스마트폰과 같은 그 수요 같은 것도 막 언제까지 늘어나지는 않으면서 한국이 이제 수출이 줄어들고 2월 달에 첫 20일 동안에 베트남에 대한 수출도 1년 전에 비해서 15%나 줄어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야, 이거 물가도 물가지만 경제 위축이 지금으로선 더 신경을 써야지 되는 것 같아 해서 이제 한국이 일단은 금리를 그 동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이 결국은 이 같은 사이클을 끝내고 심지어 올해 후반에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출도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소비도 한국에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미국과는 좀 다르죠. 미국은 소비는 여전히 건강한 편인데 그리고 또 한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있습니다. 미국은 부동산 시장 뭐 거래가 줄어들고 값이 조금 내려가고 한다 할지라도 침체라고 쓰지는 않을 정도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그런 것보다 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현재로서는 더 큰 두려움으로 갖고 거기에 따른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이런 좀 안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진정되고 하반기에 한국 경제가 좀 반등할 것, 이런 것을 예상도 하고 기대도 하면서 그래서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어떻게 내놨냐면요. 3.6%에서 3.5%로 조금 이건 하향 조정을 해놓은 거죠. 한국 인플레이션 1월 달에 5.2%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은 뭐 이것보다 더 높지만 그래도 이게 인플레이션 수치 하나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실업률 등 미국은 실업률이 아주 좋은 편이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일단 극단 그 처방을 내렸다. 올해 말부터는 심지어 이자율을 내릴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과 같이 가야지 되니까. 미국이 아직도 앞으로도 한 2번 정도는 이자율을 올릴 테지만 그 뒤에도 미국도 계속 이자율을 올리면 한국이 이자율을 내리기는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 복음주의 기독교 잡지. 제가 처음에 54년도 발간했다고 말씀드렸나요? 1956년도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발간돼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크리스찬 투데이 이런 잡지와 혼돈하시면 안 되고요.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 복음주의의 완전 복음서처럼 돼 있는 그런 잡지인데 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교회가
결혼하십시오 해서 로맨스를 찾아주는 것에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 대고 독신, 싱글도 교회에서 오랜 전통에는 결혼, 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뭐 이런 것을 장려를 했는데, 독신도 완전히 안 돼. 이렇게는 하지 않고 I do, 결혼하는 그 I do's 를 홍보하기 위해서 무척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한국 밖에서 거의 모든 주요 매체는 한국이 또다시 한국의 자체의 기록을 깼잖아요. 여성의 출산율이 0.7명에서 평생 동안 0.7명대에서 같은 0.7명대인데 조금 더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라는 이 잡지는 결혼부터 시작을 합니다. 결혼율 자체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제이강이라는 여성분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셨고, 이분은 결혼을 하고 나서 당연히 이제 크리스찬이시고요. 결혼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기대를 했었던 것, 그 비전에 나의 결혼 생활이 미치지 못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9살 된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본인도 보험회사에 일하러 갑니다. 남편은 주말에도 너무 바빠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골프를 치거나, 그러니까 주말에 지치죠. 아들 돌보고 하느라고.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성서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또 남편에게는 돈도 중요하고 가정으로서도 경제적 평판도 중요하고 하니까 참 이게 성서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이런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남편은 너무 빡빡한 스케줄 때문에, 때로는 골프가 그냥 노는 것 아니잖아요. 혼자 치는 건 아니니까, 연습 아니니까. 그 스케줄 때문에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학교도 기독교 학교를 보내는 것보다는 세상의 시각을 기독교가 아닌 것까지 더 포용해야지 된다 하면서 일반 공립학교를 보내기를 원하니까, 이게 아내와 남편 간의 교육에 있어서의, 아들 교육에 있어서도 또 다른 이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게 한국에서 너무너무 사실은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결혼, 아이 키우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여성의 65%가 난 결혼 안 해.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던 그 결혼 파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꼭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또 많은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으니까 결혼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인식이 강해졌는데, 이게 교회에 왜 중요한가?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으면 교회의 교인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말하자면 카톨릭이 동성애도 포용해라, 예를 들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카톨릭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사람 빼고 다 빼고 나면은 점점 마이너스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지금 한국에서 개신교인의 비율이 21%밖에 안 됩니까? 거기에 이제 또 다른 기독교인이 있겠지만 정체 늘어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의 이렇게 많습니까? 종교가 없다고 답하는 사람이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라고 하고, 젊은이들은 점점 종교에 관심을 잃어가고 있고, 이거는 이제 1950년대 유럽에서부터 특히 기독교 시작된 거죠. 버트란트 러셀 이런 사람들 막 연설하고 다니고 그럴 때부터 Why I'm not a Christian,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런 것 막 쓰고 할 때요. 그때는 57년이었나요?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점점 많은 개신교는 이제 노인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라고 씁니다. 한국 교회는 결혼이 위기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출산, 아이를 낳고 하는 것도 위기이고 이건 곧 교회의 위기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매듭을 교회가 풀어야지 된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요, 2022년 11월 달에 한국 정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왜 이렇게 나이를 낮게 잡았죠? 요즘은 아이들이 성생활을 일찍 시작해서 그런가요? 13세 이상 한국 국민 가운데서 반 정도만이 결혼이 꼭 해야지 되는 필수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2020년도에 혼인신고가 20년 만에 최저치였고,
그리고 한국 출산율 뭐 0.78명에서 0.77명인가 이렇죠. 계속 지금 세계 최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요. 이게 교회와 조금 다른 생각일 수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게 어때? 65%가 동의를 한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동거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의 기독교적인 것의 결혼, 기독교적인 시각에서의 동거, 이건 이제 사회가 변화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도 완전히 뭐 사회보다 더 앞서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그 무슨 도덕적이나 종교적인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고민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50개 이상의 큰 교회하고 무슨 뭐 가정 그 사역 단체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협회가 있습니다. 한국 가정 사역 협회에서 가정 중심의 이를테면 세미나 무슨 뭐 엑스포, 박람회 같은 것을 많이 그 연답니다. 온누리 교회 뭐 이곳에도 온누리 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 온누리 교회 그 서울의 온누리 교회요. 그 큰 교회가 아주 그 결혼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결혼에 관한 뭐 멘토링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대구 동신교회 유명하잖아요. 기혼 그 신자들에게 이제 이미 결혼은 했으니까 기혼 신자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으세요 하는 것을 하려고 아이를 낳으면 아니 교회에서 아이를 낳는데 헌금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가 보네요. 미국 돈으로 $1,000를 선물로 준답니다.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로 기독교인들이니까 이제 성지 순례 여행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아이를 낳나요? 아이를 낳는 것에 그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우선 둬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목적을 우선 두겠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가 더 많은 결혼하게 하는 것, 아이 낳게 하는 것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성경적인 그 혼인 결혼관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성경적인 결혼관과 그리고 나서 성경적인 가정 교육이 있잖아요. 그 가정 교육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신자들과 같이 이제 교육하고 얘기하고 하는 것에는 그동안 너무 소홀했고 외적인 신자 숫자 늘리기, 뭐 교회 팽창, 뭐 다시 신축하고 뭐 이러는 거에만 치중을 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들 사이에서도 이혼이 많이 그 늘어나고 있는 것. 이건 이제 기독교도 점점 이제 교회 바깥에 세속적인 가치에 많이 움직이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말씀드렸던 라스트 네임이 강인 이 기혼자는 남편과 이혼을 해야지 되는가 막 이런 것을 너무 고민하고 있는 동안 교회에서 교우들의 목사님도 그렇고 너무 많은 그 보호를 받아서 아주 그 감사했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 좀 더 어떤 모습이어야지 된다던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된다던가 하는 것에 대한 좋은 역할이 아주 구체적인 역할이 부족하다고 교인들은 느끼고 있답니다. 부부가 같이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를 하더라도 결국은 부부는 부부로서 교회 밖으로 나가면 돈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여러 뭐 서로에게 잘해주지 않는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회가 많이 지금보다 더 할 수 있는데 외면해 오기도 했다라고도 지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거. 이건 아마 세계 공통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의 이슈의 넘버 원을 대라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남자들은 아유 내가 지금 직장도 안정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거죠. 아니 만약에 사귀고 있는 여성이 서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더 안정된 직장이 있으면 예전 같으면 남자가 안정된 직장이 있으면 결혼했잖아요. 아니 나는 불안정하더라도 내 여자친구가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결혼하고 싶다면 why not? 시 돼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은 아직도 한국은 남자가 이런 면에서 이렇게 해야지 되고 하는 것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결혼하는 것을 원하고 성서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와 역할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의 그 미혼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나아가서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의 영락교회의 영어 예배를 드리는 뭐 아티스트 미셸 박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기혼이잖아요. 이 개신교의 경우에 목회자들의 경우도 미혼이 있으면 그 세컨 클래스 그 인류가 아니라 이류로 그리고 뭐 그런 것 있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에게 결혼도 안 해보고 뭘 알아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아시죠? 그리고 아마 성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다고 미성숙하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보다 더 사랑이 그 공평한 사랑이 많고 더 성숙하고 더 덜 이기적이고 이타식이고 이타적이고 그리고 아무튼 그 justice 정의감이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교회에서 특히 미혼 여성들은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과소평가되고 어떤 때는 남편 구하러 교회에 나오셨어요? 이런 얘기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환멸을 느끼면서 떠나는 가나안 기독교인이 많다. 가나안이라는 게 이제 말의 그 유인데 안 나가. 이거 이제 가나안 뒤집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가나안 뭐 꿀과 젖이 흐르는 뭐 이런 무슨 가나안 교회 이런 게 아니라 안 나가를 뒤집어서 가나안 기독교인이다. 이게 이제 많이 그 늘어난다는 겁니다. 안 나가 기독교인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안 나가 가나안 기독교인의 숫자가 한국 개신교의 23.3%나 된다네요. 그러면 5분의 1은 교회는 안 나가고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뭐 그것도 이제 코비드 19 이후에는 더 늘어났다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그 미혼인 사람들은 본인이 꼭 또 기독교인과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이미 처음부터 아닌 사람을 뭐 기독교인으로 뭐 교화를 해서 어떻게 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원하는데 실제로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게 좀 그게 좀 이상적이지 않다 하는 뭐 라스트 네임이 탁이라고 하는 빛과 소금 교회 광주에 있다면서요. 청년 MBA 학생이라고 합니다. 타경민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교회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을 만나기도 그다지 많지는 않다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페미니즘, 여권주의가 이제 딱 등장을 하는데 이 여권주의가 결혼에 미치는 그 영향은 교회 내부에서도 많이 그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 남성들이 뭐 여권주의가 뭐가 불평등해 하면서 뭐 심지어는 여성 혐오까지 가는 그런 그 전국을 휩쓰는 그 페미니즘 같은 것도 살짝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가 언급을 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의 문대원 담임 목사,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는 페미니스트 이데올로기와 신학 이게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페미니스트라는 그 여권주의라는 것 자체가 남자하고 여자를 뭐 갈라놓고 뭐 뭔가가 이렇게 되니까 성서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물론 그렇게 여자가 아래로 취급한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서나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다, 동등하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젠더로 갈라치기를 하는 페미니즘이 기독교에서 특히 복음주의에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창조됐다 하고 믿으니까. 그러면서도 뭐 여자는 또 카톨릭으로 가면 뭐 머리에 뭘 써야 되고 죄가 많고 I don't like it. 이렇게 저희 또 솔직한 말씀을 드리네요. 정말로 똑같으면 그런 거 안 해야지 뭐 남자도 하든가. 아무튼 지금은 개신교입니다마는 그래서 신도들에게 본인은 그 교회의 동신교회의 그 문대원 담임 목사는 특히 이제 남자 신도를 말하는 거죠. 아내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한 뒤에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교회에서 지금 요즘에 아주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요즘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아버지 중심의 사역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도 아버지 학교 같은 것을 만든 지가 무척 오래됐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독신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심 아니면 성경적인 관점 같은 것도 또 한번 확인을 해야지 될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요? 바울이요? 기혼이었습니까? 미혼이었습니까? 아니면 독신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점이 있으면 독신 자체가 죄가 아니다. 예수와 바울이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시인이 될 수가 있는가? 이런 관점도 이제 기독교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야지 된다. 왜냐하면 독신에 대해서, 싱글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 급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2020년도에 그 한 사람이 가정인 그런 가구가 사상 최고였답니다. 지금까지 31.7%. 그리고 기꺼이 혼자서 삶을 즐기는 사람을 혼족이라고 하잖아요. 혼밥, 뭐 혼술, 혼족이라고 하잖아요. 이 혼족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그 시각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혼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비혼이고, 미혼은 아직은 안 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기독교계에서도 이게 그 혼족이 됐거나 그 비혼이 됐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사회와 비슷하게 이제 그 받아들여져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앞에 말씀드린 그 MBA의 탁영민 씨였던가요? 탁영민 씨, 뭐 이름이야 뭐 크게 중요하지 않죠. 뭐 라스트 네임이 또 워낙에 독특하셔서 그분은 결혼을 꼭 해야지 된다? 이거 결혼만이 인생에서 막 특별한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는 아니다. 정답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도 종교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결혼을 하지 않고도 사회적으로 결혼을 한 사람보다 훨씬 양보심 많고 아주 공평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이런 것이 돼야지 된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의 이제 G세대, 젊은 세대들을 얘기를 하죠. 밀레니얼 세대들과 결혼에 대해서 그 얘기할 때 그 본인들이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들 세대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성세대 가운데서 뭐 어떤 부분적으로는 아우 젊은 애들이 너무 이기적이야. 뭐 지만 알아. 결혼도 안 하고 무책임해서 결혼을 안 해.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니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공감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뭐 너는 꼭 결혼해야 돼. 특히 이제 크리스찬들은 결혼을 해야지만 돼. 이 같은 그 부담감 같은 것을 주지 말아야지 된다 하고 이 타경민 씨의 얘기로 맨 마지막을 마쳤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라는 미국에서 복음주의 가장 그 중요한 잡지에 실린 굉장히 긴 기사였어요. 제가 아마 한 4분의 1 정도는 뺐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걸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제가 한국에 계신 분이라면 특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바를 전해드리면은 뭐 북한 말을 다 들어야지 되느냐고 역정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들을 말은 들어두는 것이 괜찮겠죠? 제가 오늘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담화를 조금만 빼고 거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북한에서 지난 주말에 정말 또다시 정신없이 1월 1일 이후에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1월 1일 이후에 처음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11월 달이었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한국이 어머 별거 아니고 뭐 이게 뭐 북한에서 기습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기습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오래 기획된 것이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김여정이 담화를 쓴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화내지 말고 들으세요. 역시 매사에 바보들이 생각하고 노는 꼴은 영락없이 세간의 웃음을 자아낸다. 말이 대응이지 사실상 우리는 지금 남조선 바보들이 노는 꼴을 구경거리로 보고 있다.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한번 조롱하며 놀려주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들곤 한다. 어제 하루 지켜보았는데 추측, 억측,
나름대로의 평가,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더라. 몇 가지 꼬집어 박아주려고 한다. 남조선의 그 무슨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이라는 자가 할 짓이 그리도 없었는지 시계바늘을 돌려보며 셈색이나 해보고는 언론에 출연하여 명령서가 발령되어 발사까지 9시간 22분이 걸렸다고 지지벌거리면서 우리 미사일 역량의 준비 태세에 대해 어떻게 하나 평가 저하해 보려고 안간 힘을 썼다. 진짜 생각이 못난 것들이어서인지 아니면 너무도 좁쌀같이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지네 많이 해보는 것이어서인지 별의별 분석을 다 내놓는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폄훼하고 평가를 굳혀놓으면 스스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발표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여러 가지를 조금 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 생각에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도 보나마나 또 언제나 입버릇같이 외우던 대로 군부 것들은 북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정보자산을 동원하여 집중 감시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변명을 짓거릴 것이 뻔해 보인다. 그 시간에 저들의 정찰기들이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찰기는 없었지만 괄호 열고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그 무슨 특수한 수단과 방법으로 감시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군 정보 자산 노출 가능성을 우려해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식의 변명으로 얼버무릴 것이 뻔하다.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기습 발사라는 개념은 발사 명령이 하달되어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다. 연료 암프라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만들어 보지도 못한 것들이 과학기술 자료나 뒤져보고는 남의 기술을 멋대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몰상식하고 못난 짓거리다. 저는 여기서 참 아픕니다. 북한은 핵을 갖고 있지만 남한은 핵이 없기 때문에 학상 공론이 웃긴다 이런 얘기잖아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라는 자는 일본 것들이 발표한 사진이라는 것을 놓고 탄두의 재도립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늘 해오던 주장을 또다시 반복해 늘어놓았다. 몰상식한 것들이 사진을 보고도 탄두와 분리된 2계단, 2계단 비행체도 가려보지 못하며 고각 발사 시에 탄두와 분리된 이 2계단 비행체의 거리가 당연히 가까워지게 되는 이치도 모르는 것 같다. 언제인가도 설명했지만 만약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이 실패했다면 착착 순간까지 탄두에 해당 신호 자료들을 수신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개념도 없는 형편없는 풋내기들이 소위 전문가랍시고 지지벌거리는 소리를 고지곳대로 믿어봤자 마음상 위안이 될런지는 몰라도 실제 미국과 남조선이 직면한 위기가 뜻하는 대로 변하지는 않을 것이며 위태한 상황을 올바로 파악하는 데도 혼란만이 생기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지만 우리는 만족한 기술과 능력을 보유했으며 이제는 그 역량 숫자를 늘리는 데 주력하는 것만이 남아있다. 남의 기술을 의심하거나 걱정해 줄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방어할 대책에나 보다 심중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최근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미군의 전략적 타격 수단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국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치밀하게 따져보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그 어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상응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이 기회에 다시금 기정사실화하려고 한다. 이 문장이 그 다음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있다. 정세를 격화시키는 특등 광신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언한다. 이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담화입니다. 이 담화를 보면은 김여정 말이 100% 맞다고 아무도 확인할 수 없고 그러나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맞다고 아무도 확인할 수 없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핵을 만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은 다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핵 없는 한국이 핵 있는 북한을 대할 때 이건 이제 항상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그런 이제 해결해야지 될 숙제인 거죠.
자,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이 특별히 여기에 그 포커스를 두고 굉장히 영국의 BBC의 기사로서는 길게 보도하던데요. 한국이 탈북자 881명에게 방사선 테스트를 이제 제안을 해서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풍계리 주변 주민들이 방사능, 뭐 물 같은데 이렇게 있는 거기에 노출될 수 있다 하고 하는 거잖아요. 2014년도에 만들어진 비영리 인권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서울에 있습니다. 본사가 UN 인권 자료를 보고 나서 이 단체가 설립이 됐고 굉장히 뭐 영어, 한국어로 다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있고 한국어로는 전환기 그래서 이제 transitional 이렇게 되는 거죠. 정의, justice, 워킹 그룹, 그대로 워킹 그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TJWG 이렇게 약자로 쓰고 있는데 최대한 50만 명의 주민이 위험에 처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잠재적으로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2017년도에 북한이 그 핵폭탄 그 실험을 하고 그게 이제 풍계리에서 한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BBC의 핵 전문가들도 이 지금 이 보고서에 제시된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를 한답니다. 다만 그 심각성 정도는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쉽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통일부는 2019년도에 탈북자에 대한 그 방사선 피폭 검사를 중단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정세와 연관이 돼서 뭐 그랬던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지하 테스트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또 그 풍계리 뭐 그 함경 그 함경북도 그 최북단 그쪽에서는 그 가정의 6분의 1 정도가 먹는 물도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먹는 물로 쓴다고 하잖아요. 농업용수로도 사용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2018년도에 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송이버섯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때 이제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고 그래서 한 4천 명 정도의 노인 가정에 그걸 또다시 드리고 했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은 바가 있었잖아요. 이 점을 BBC 방송이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제 비영리 재단에서 이 테스트 결과를 공개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좀 국제적인 조사도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뭐 큰 관심은 없을 수 있으나 우리의 이제 날마다 부딪히는 뉴스 속에서 이러한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면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그냥 가볍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요, 이번 주에 무슨 한국의 이자율 올리는 것을 일단 멈췄다. 하드한 뉴스도 전했지만, 캐비지 앤 김치 해서 이 책을 한국 사람이 쓴 거 아니거든요. 김치 하면서 이제 막 설명해주고 추천했어요. 책을 읽어보라고. 그리고 역시 파이낸셜 타임스가 저는 오래전에 봤는데 많은 한국 분들도 보실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브로커라는 아이유가 나오고 송강호 이 두 배우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배두나도 나오고 하는 아이를 이제 미혼모가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영화를 추천한다 하면서 24일 어제죠? 어제 그 영화를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Return to 서울이라는 이게 참 한인과 또 한인이 아닌 다른 그 감독과 한인 배우와 이렇게 해서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는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거든요. 입양이 돼서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실제로 그 배우 자체가 살고 있는데 너무 오래전에 입양됐고 뭐 별로 관심도 없는데 서울에서 아버지를 만나서 뭐 잘 안 맞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은 편해지는 거죠, 한국이. 다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이제 그 내면적인 것을 보여주는 Return to 서울이라는 것은 이 영화는 어디서 추천을 했나요? 아, 뉴욕타임스가 추천을 했고, 그리고 또 저는 아주 재밌는 것도 봤습니다. 이 내용은 Decision to Live라는 정말 많은 그 영화제에서 후보작에 올랐고 뭐 상도 많이 받기도 했고 못 받기도 했고 했던 헤어질 결심이라는 이 박찬욱 감독, 박해일, 그 탕웨이 Decision to Live는 버라이어티에서 본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의 그 이 연예 그 잡지.
버라이어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버라이어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스카에서 상을 받기는 너무 작품이 훌륭하다. 그러면서 알프레드 히치콕의 여러 가지 아주 훌륭한 작품들을 쭉 내놓으면서 이런 작품들이요, 상 못 받았어요. 뭐, 받았어도 어디 찌질한, 아니, 보통 찌질한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오스카에서 굵직한 것과 작은 것으로 놓으면 작은 상은 받았어도 뭐, 볼티고라든가 많은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그 뭐, 스파이 영화도 있잖아요. 캐리 그랜트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 영화들이 못 받았고, 나중에 레베카 때 받았을까 하면서 그렇게 훌륭한데도 못 받았다. 오스카라는 데서 상을 받기에는 decision to leave, 헤어질 결심은 너무 훌륭하다. 이런 평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전해드렸고요. 저는 이제 그 내일 모레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